빗줄기가 하늘을 갈랐다. 서슬퍼런 칼날 같은 비였다. 서울 외곽, 이름 모를 폐공장. 콘크리트 바닥 위로 핏물이 빗물과 뒤섞여 구역질 나게 흘러내렸다. 널브러진 시신들 사이 두 남자가 마주 서 있었다. 이문호. 남한무림의 기둥이라 불리던 사내가 처참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아들 정우가 안겨 있었다. 아들의 가슴팍엔 주먹 하나가 통째로 드나들 법한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뼈와 근육을 지식여버린 잔혹한 권경의 흔적이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파묻혔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도현이를 부탁합니다. 이문호의 떨리는 손이 아들의 얼굴을 감쌌다. 대답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찢어진 입술만 비릿하게 달싹거릴 뿐. 아들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겼다. 정우야. 불렀다. 대답이 없다. 다시 불렀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세상을 가득 채운 건 차가운 빗소리뿐이었다. 저 멀리 비틀거리는 그림자들이 보였다. 최영철. 북한 무림의 정점. 수하둘의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입에선 시커먼 선혈이 울컥거렸고 몸이 위태롭게 기울었다. 청풍권의 일격이 그의 내장을 뒤흔들고 오른팔을 망가뜨린 탓이다. 이문호가 고개를 들었다. 쫓아가야 했다. 저자의 심장을 똑같이 부숴버려야 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식어가는 아들의 시신을 참아 놓을 수 없었다. 최영철이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빗속에서 두 남자의 눈이 마주쳤다. 패배한 자와 전부를 잃은 자. 어느 쪽이 더 처참한지 가릴 수 없는 악귀들의 얼굴이었다. 이문호. 피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의 눈에서 검은 도끼가 타올랐다. 패배의 굴욕도 뒤틀린 팔의 고통도 집어삼킬 듯한 불씨였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의 시신을 아는 채 그저 짐승 같은 안광으로 노려볼 뿐이었다. 최영철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때는 너도 내 핏줄 전부도. 수아들이 최영철의 몸을 거칠게 끌어당겼다. 어둠 속으로 잠기며 최영철이 마지막 말을 뱉었다. 끝장이다. 그림자들이 빗속으로 소멸했다. 이문호는 쫓지 못했다. 아들의 차가워지는 몸을 아는 채 빗속에 무릎 꿇고 있을 뿐이었다. 어깨가 떨렸다. 소리 없는 울음이 빗소리에 묻혔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이윽고 이문호가 메마른 입술을 뗐다. 정우야. 죽은 아들에게 건네는 처음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다. 약속한다. 도현이는 내가 지킨다. 반드시. 빗줄기가 세상을 씻어내렸다. 하지만 콘크리트 틈새에 스며든 그날의 피는 씻겨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알람 소리가 날카롭게 어둠을 찢었다. 이도현이 눈을 떴다.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무채색의 풍경이다. 핸드폰을 더듬었다. 오전 6시 30분. 월요일. 27, 중소기업 3년차. 특별할 것 없는 직장인의 아침이 시작됐다. 세수를 마친 도연이 거실 한복판에 섰다. 습관처럼 두 발을 벌리고 무릎을 굽혔다. 청심체조. 할아버지가 젖살도 안 빠진 어린 시절부터 주입시킨 기묘한 동작들이다. 건강에 좋으니 거르지 마라. 뼈에 새겨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이제는 의지보다 근육이 먼저 반응하는 저주 같은 습관이었다. 숨을 들이마시며 팔을 궤도에 올린다. 내쉬며 지그시 누른다. 단순한 반복이지만 기묘했다. 말단 사원을 짓누르는 머릿속 잡념이 씻겨 내려가고 기묘한 정적이 전신을 감쌌다. 확실히 정신은 맑아져. 15분 뒤 눈을 뜬 도현이 핸드폰을 확인했다. 연락처 상단의 할아버지. 마지막 통화는 한 달 전이다.
바쁘다는 핑계는 늘 비겁했다. 이번 주말엔 진짜 내려가야지. 경기도 외곽에서 낡은 도장을 지키는 노인. 도현에게 남은 유일한 혈육이다. 7살 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3년 전 어머니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뒤 할아버지는 도현의 유일한 뿌리였다. 지하철의 소음, 지루한 회의, 그리고 끝 보이지 않는 야근. 어제와 같고 내일도 같을 톱니바퀴 같은 일과가 도현을 갈아 넣었다. 밤 10시. 편의점 맥주 한 캔을 들고 원룸으로 돌아왔다. 미지근한 샤워 후 침대에 누워 캔을 땄다. 탄산이 목을 긁고 지나갔다.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번호가 눈에 밝혔다. 전화할까? 시계는 이미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노인의 잠은 빠르다. 내일 하자. 아니, 주말에 직접 가서 얼굴을 보자. 도현은 미련을 털어내듯 핸드폰을 엎어놓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도현은 몰랐다. 그의 평범한 일상이 식어가는 맥주의 거품처럼 오늘 밤으로 영영 사라질 것임을.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 산자락 끝에 매달린 낡은 건물 하나가 있었다. 겉보기엔 허름한 전통 무술 도장. 빛바랜 간판엔 청풍관이라 적혀 있었다. 인적 끊긴 폐가 같은 몰골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곳. 하지만 이곳의 진짜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그것은 성지였다. 청풍문 남한무림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불리는 새 문파 중 하나. 그리고 그 정점에 이문호가 있었다. 도장 안, 깊은 어둠이 내려앉은 수련실. 이문호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다. 78. 세월은 그의 머리칼을 백설로 뒤덮었으나 곱게 펴진 등줄기에선 서슬퍼런 검기가 느껴졌다. 그의 눈앞에 7 제자가 줄지어 섰다. 맨 앞엔 문중 최고의 재능, 백서연이 있었다. 오늘 수련은 여기까지다. 이문호가 눈을 떴다. 지면처럼 깊고 고요한 눈동자였다. 사부님, 전 조금 더 남겠습니다. 스무려 서세 서연이 답했다. 10살의 고아가 된 그녀를 거두어 무골로 키워낸 것이 이문호였다. 이문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리하지 마라. 제자들이 물러가고 서연의 권풍만이 허공을 갈랐다. 이문호는 그 모습을 보며 멀리 있는 손자, 도현을 떠올렸다. 한 달 전에 무심했던 통화. 회사 일이 바쁘다던 목소리. 그래도 놈은 청신법을 거르지 않겠지. 진짜 이름은 숨긴 채 건강체조라 속여 가르친 문파의 신법. 아들 정우를 잃은 뒤 이문호의 유일한 소망은 손자가 무림이라는 진흙탕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이문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 잊으려 해도 골수에 박혀 잊을 수 없던 질척한 살기였다. 서연아.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서연이 동작을 멈췄다. 예, 사부님. 나가서 모두를 데려와라. 지금 당장. 서연의 눈이 커졌다. 평생 봐온 스승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라는 단어가 서려 있었다. 사부님, 무슨 일이? 빨리. 서연이 번개처럼 수련실을 뛰어나갔다. 이문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 어둠이 도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 둘열이 넘는 기척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최영철.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이름이 벼락처럼 실내를 때렸다. 결국 돌아왔군. 도장 밖. 15개의 그림자가 청풍관을 포위했다. 그 중심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 검은 코트를 걸친 거구. 감정 없는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인광을 뿜었다. 20년 전 패배를 안고 북으로 도망쳤던 괴물, 최영철이었다. 그의 곁에 2명의 고수가 보좌했다. 기계처럼 정교한 질풍권의 한명수, 거대한 바위 같은 압박감을 뿜는 붕산권의 박동진. 저기가 청풍문입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군. 한명수가 비아냥거렸다. 최영철의 시선은 도장 깊은 곳을 꿰뚫고 있었다. 무림이 쇠락한 탓이지. 하지만 저 안에 노인은 여전하군. 왼팔이 욱신거렸다.
20년 전 청풍권의 직격을 맞고 으스러졌던 뼈의 통증. 비가 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던 그 저주가 그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다. 20년을 기다렸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는다. 최영철이 손을 올렸다. 진호였다. 15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도장의 담벼락을 넘었다. 마당으로 나선 이문호의 앞으로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사부님, 멈춰라. 이문호의 손짓 한 번에 제자들의 발이 얼어붙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무사들이 나타나 그들을 에워쌌다. 수적으로 압도적인 분리. 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포위망이 갈라지며 최영철이 걸어 나왔다. 두 남자 사이의 거리, 단 10걸음. 오랜만이오. 이장문. 최영철. 정말로 돌아왔군. 최영철이 비릿하게 웃었다. 20년 전과 달라진 게 있어. 난 더 강해졌고 당신은 늙었지. 그리고 최영철의 눈이 이문호의 빈 옆자리를 훑었다. 당신 아들도 없군. 내 팔에 이 상처를 남겼던 그 잘난 아들놈 말이오. 죽어서 다행이야. 입 닥쳐라. 이문호의 목소리에 무거운 진동이 실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청풍문을 지우겠다. 그리고 남은 문파들도 차례로 끝내주지. 내 본래 목적을 위해. 대통령 암살. 아직 그 허황된 꿈을 포기하지 않았나. 그 말에 최영철의 눈이 기괴하게 번뜩였다. 그는 가슴을 펴며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허황된 꿈이라니.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대통령을 암살해 남조선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그 틈을 타 남침으로 단숨에 통일을 이룬다. 서연과 제자들이 경악하며 얼어붙었다. 무림의 원한을 넘어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살벌한 선언이었다. 최영철이 차갑게 덧붙였다. 그 위대한 과업에 당신 같은 구시대의 유물은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지. 제거한다. 최영철의 손이 단호하게 내려갔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15명의 살수가 폭발하듯 마당을 가로질러 거칠게 달려들었다. 이문호가 최영철을 향해 몸을 날렸고 살수들이 제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사부님, 서연이 외쳤으나 돌아볼 틈도 없었다. 눈앞에 살수 둘이 나타났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틀어 주먹을 피하고 지쳐 들어오는 발차기를 팔로 막아냈다. 쩍 하고 뼈가 울렸다. 강하다.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다. 동작 하나하나의 사리와 내공이 실려 있었다. 마당 한쪽 제자 윤석과 민재가 등을 맞대고 버텼다. 형, 이게 뭐야? 갑자기 이런 놈들이. 닥쳐. 집중해. 윤석이 소리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청풍권 제3초. 주먹이 적의 옆구리에 박혔다. 하지만 적은 쓰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악물고 윤석의 팔을 붙잡았다. 뭐야?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다른 살수가 달려들었다. 퍽. 옆구리에 정타를 허용한 윤석이 선혈을 뿜으며 비틀거렸다. 민재가 도와주려 했으나 등 뒤를 파고든 다른 살수의 무릎이 그의 척추를 때렸다. 커헉. 민재마저 땅을 굴렀다. 막내 제자 지호와 수빈, 태민의 상황은 더 쳤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아이들이었다. 살수들의 비웃음 섞인 주먹이 아이들의 얼굴과 배를 지식였다. 이게 나만 무림이야? 수준 낮군. 살수들의 조롱이 빗소리보다 차갑게 깔렸다. 그 사이 이문호와 최영철의 싸움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섰다. 가항. 두 권이 충돌할 때마다 공기가 비명을 질렀다. 땅이 갈라지고 먼지가 피어올랐다. 근처의 살수들이 밀려날 정도의 충격파였다. 20년 만이군, 이문호. 그때보다 느려졌어. 최영철이 주먹을 쏟아내며 비아냥거렸다. 이문호는 대답할 여유가 없었다. 쏟아지는 북명권의 파상공세를 막고 흘려내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강해졌다. 낭비가 없어.
최영철의 권이 스쳐 지나가자 이문호의 어깨 옷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다. 한 발 늦었어. 최영철이 기세를 몰아 이문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퍽 하고 갈비뼈가 금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부님, 서연이 비명을 질렀지만 가로막은 살수들 때문에 다가갈 수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으나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청풍권은 맑은 마음에서 나온다.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숨을 골랐다. 마당 중앙, 이문호가 피를 뱉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다. 제자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자신이 최영철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이곳은 시체 안치소가 될 터였다. 청풍권 제7초. 부드러움을 버리고 극강의 날카로움을 택했다. 바람이 칼날이 되는 초식. 늙어버린 육체의 부담이 컸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이문호의 신형이 흐릿해졌다. 느린 듯했으나 궤적을 읽을 수 없는 기묘한 움직임. 퍽. 이문호의 권이 최영철의 가슴에 정통으로 박혔다. 처음으로 최영철이 피를 토하며 물러났다. 이문호는 멈추지 않았다. 8초, 9초를 연달아 내질렀다. 최영철이 수세에 몰려 허둥댔다. 대장, 물러서라. 내 싸움이다. 최영철이 소리치며 핏물을 닦았다. 그의 눈이 기괴한 안광을 뿜었다.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빗방울이 서리로 변해 흩날렸다. 북명권 제9초. 20년간 갈고 닦은 절초였다. 최영철의 주먹이 뻗어나오자 허공이 하얗게 얼어붙었다. 이문호가 막으려 했으나 차가운 권기가 이미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퍽. 이문호의 몸이 뒤로 날아가 땅을 굴렀다. 커헉. 선열이 비산했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오장육부를 갉아먹었다.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절망적인 부상이었다. 사부님, 서연의 비명과 함께 싸움이 멈췄다. 살수들이 승리를 확신하며 최영철의 뒤로 모였다. 최영철이 피투성이가 된 이문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끝났군, 이문호. 그때였다. 이문호가 떨리는 팔을 짚었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면서도 그는 기어이 땅을 밀어 올렸다. 피를 한 바가지 쏟아내면서도 그는 비틀거리며 두 발로 다시 섰다. 최영철의 걸음이 멈췄다. 아직도 서려고? 이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너지는 자세를 간신히 고쳐 잡을 뿐이었다. 아직 안 돼. 가슴 속에서 손자 도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문호의 눈이 전장을 훑었다. 처참했다. 윤석과 민재가 쓰러졌고 막내 셋도 한계였다. 오직 서연만이 수아두를 상대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주먹은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었다. 저 아이만은 살려야 한다. 결심이 섰다. 이문호가 최영철을 등지고 서연 쪽으로 쇄도했다. 뭐야? 최영철이 눈을 가늘게 떴다. 격전 중에 등을 보이다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문호가 서연을 압박하던 수아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청풍권이 첫 번째 수아의 목을 강타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놈이 고꾸라졌다. 연달아 몸을 틀며 두 번째 수아의 명치에 정권을 꽂았다. 놈은 피를 뿜으며 나뒹굴었다. 서연아. 서연이 사부를 올려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거친 숨. 가라. 사부님. 그 아이를 찾아가라. 그 아이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희망이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 아이. 누구를 말하는지 단번에 알았다. 어서. 이문호가 서연을 밀쳤다. 동시에 몸을 돌려 달려오는 수아들을 가로막았다. 서연은 깨달았다. 사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음을. 사부님. 가랏.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사부의 언명은 절대적이었다. 서연이 달렸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한명수가 뒤쫓으려 했으나 이문호가 앞을 막아섰다. 청풍권이 한명수의 얼굴을 노리고 뻗어나갔다. 어딜? 한명수가 급히 팔을 들어 막아내며 소리쳤다. 이 늙은이가 내가 상대다. 이문호가 버텼다. 한명수가 밀어붙였으나 뚫리지 않았다. 그 사이 서연의 기척은 어둠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다. 최영철이 다가왔다. 전현을 쫓아라. 한명수가 움직이려 하자 이문호가 다시 길을 막았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내질렀다. 발이 엇갈리고 타격음이 이어졌다. 최영철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됐다. 최영철이 걸음을 멈췄다. 어차피 멀리 못 가. 저 늙은이부터 처리하고 쫓으면 된다. 이문호가 홀로 섰다. 한명수, 박동진, 그리고 남은 수하들이 포위망을 좁혀왔다. 대단한 집념이군. 최영철이 말했다. 제자 하나 살리겠다고 이 지경까지. 이문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숨이 거칠었고 온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권사의 자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 없어. 최영철이 손을 들었다. 정리해라. 수하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문호가 맞섰다. 청풍권이 뻗어나가 한 명을 쓰러뜨리고 옆구리를 노리는 공격을 쳐내며 반격했다. 그러나 수적 열세가 너무 컸다. 퍽! 등 뒤에서 주먹이 날아와 꽂혔다. 비틀거리는 사이 옆구리에 묵직한 발길질이 가해졌다. 우직!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문호가 피를 뿜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래도 일어서려 했다.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박동진의 발이 이문호의 어깨를 강하게 밟았다. 다시 땅에 엎어졌다. 끝났어, 늙은이. 박동진이 낮게 뇌까렸다. 이문호가 고개를 들었다. 쓰러진 제자들이 보였다. 윤석, 민재, 지호, 수빈, 태민.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최영철이 수하들에게 손짓했다. 정리해라. 살아있는 놈들까지 전부. 수하들이 움직였다. 쓰러진 제자들의 숨통을 확실히 끊기 시작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아이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이문호가 발버둥 쳤다. 박동진의 발 아래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다. 그만둬. 소용없었다. 짓눌린 육신은 움직이지 않았고 제자들은 차례로 죽어갔다. 1명, 2명, 3명. 모두. 절망이 영혼을 잠식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갔다. 최영철이 이문호의 앞에 서서 내려다보았다. 느껴지다. 이 무력감. 이문호가 올려다보았다. 눈에 핏발이 섰다. 20년 전 내가 내게 안겨준 치욕이야. 이제 돌려주는 거다. 최영철이 이문호의 가슴을 발로 강하게 밟았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커헉. 피가 쏟아졌다. 입에서, 코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죽어라, 이문호. 절망 속에서. 최영철이 발을 떼고 돌아섰다. 가자. 수하들이 뒤따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청풍문에는 정적이 내렸다. 불타는 건물과 시신들, 그리고 피웅덩이 속에 쓰러진 이문호만이 남겨졌다. 다음 날 아침 7시 30분. 도현이 현관문을 열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차림, 출근 준비를 마친 참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서연. 최근 도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연락이 뜸했던 그녀였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도현아,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집이야. 출근하려고 나가는 길인데. 만나야 해. 지금 당장. 지금. 나 회사 가야 하는데. 도현의 대답을 자르며 서연이 말을 내뱉었다.
내 아버지. 서연의 말이 잠시 멈췄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이윽고 믿기 힘든 말이 이어졌다. 사고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도현의 숨이 그 자리에서 멎었다. 뭐라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줄게. 집 주소 불러줘.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 전화로는 못해. 만나서 다 얘기해 줄게. 전화가 툭 끊겼다. 도현의 머릿속이 순식간에 하얗게 전멸했다.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어왔던 아버지. 그 기억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면 대체 아버지는 어떻게 죽었다는 말인가? 도현은 망연자실한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든 그는 회사 번호를 눌렀다. 네, 이도현입니다.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네, 급한 가족 일이요. 2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마자 도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서연의 얼굴은 찢긴 상처와 멍으로 가득했고 옷자락 곳곳에는 검붉은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서연아, 너 괜찮아? 꼴이 그게 뭐야? 들어가서 얘기하자. 서연은 힘겹게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가 거실 소파에 주저앉자 도현은 마주 앉아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서연의 입술이 열렸다. 현대의 이면에 숨겨진 무림의 존재, 20년 전부터 이어진 악연, 아버지의 진짜 사인, 그리고 평범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할아버지의 정체까지. 어젯밤 청풍문을 덮친 참혹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사부님이 나한테 도망가라고 하셨어. 너 찾아가라고. 도현이 너만이 희망이라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도망가는 동안 사부님이 막아주셨어. 혼자서. 그 많은 놈들을.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 그 놈들 손에 돌아가셨을 거야. 도현의 목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바르르 떨렸다. 그럴 리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도현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아버지의 죽음, 인자하기만 했던 할아버지의 무참한 최후. 그 모든 비극이 단 한순간에 그를 덮쳤다. 나더러 어쩌라고.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난 그냥 회사원이야. 무림, 그런 거 몰라. 알아. 서연이 충혈된 눈으로 도현을 똑바로 응시했다. 근데 도현아,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뭔데?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청심체조 있잖아. 도현이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매일 아침 거르지 않았던 동작들. 그저 건강을 위한 가벼운 몸짓이라 믿어왔던 그것. 그거 체조 아니야. 뭐? 청심법이라는 무공이야. 내공을 쌓는 심법. 도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연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 안에 이미 엄청난 내공이 쌓여 있어. 사부님이 그러셨어. 도현이는 천재라고. 자기가 10년 수련해도 못 따라갈 거라고. 그게 무슨. 넌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매일 수련하고 있었던 거야. 무림. 북한 고수. 서연아. 그게 말이 돼?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그런 큰일이 있었으면 뉴스에 나왔겠지. 에이, 장난치지 마. 장난이 아니야. 그럼 TV 켜볼까? 뉴스에 나왔나 보자고. 도현이 리모컨을 집어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경기도 외곽의 한 무술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도현의 손이 멈췄다. 화면에 불타는 건물이 보였다. 낯익은 건물이었다. 할아버지 도장. 이번 사건은 그저께 충청도, 어제 강원도의 전통 무술도장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이어 세 번째로 경찰은 수법이 유사한 점을 들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현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새해 곧 사흘 만에 전부. 저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다른 문파까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다 당한 거야.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끝이야. 나만 무림이 전부. 도현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다. 이제 남은 건 나랑 너뿐이야. 서연이 도현을 가만히 응시하다 입을 열었다. 일단 확인해보자. 뭘? 내 안에 진짜 내공이 있는지. 도현은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다. 평생 건강체조로 알고 해온 동작이 무공이라니. 그리고 제 몸 안에 그런 힘이 깃들어 있다니. 어떻게 확인하는데? 청심체조 해봐. 내가 보고 있을게. 도현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다. 평생을 해온 동작이었지만 서연의 진지한 시선 앞에서 하려니 어색함이 밀려왔다. 왜, 못해? 아니, 잠깐만. 도현은 크게 숨을 고르며 자세를 잡았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눈을 감자 매일 아침 습관처럼 반복했던 감각이 살아났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다시 들이마시며 팔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처음엔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아무런 변화도 느낌도 없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조용히 해. 집중해.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숨을 쉴 때 몸 안에서 뭔가 흐르는 거 느껴봐. 배 아래쪽. 단전이라고 해. 단전, 배꼽 아래의 심연. 도현은 그곳에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하던 찰나였다. 뭐지? 희미한 태동이 느껴졌다. 배 아래쪽 깊은 곳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따뜻한 기운. 숨을 쉴 때마다 그 기운은 미세하게 요동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뭔가 있어. 그게 내공이야. 계속 집중해. 도현이 다시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자 그 따뜻한 기운이 통로를 찾은 듯 요동치기 시작했다.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팔로, 다시 배로. 기운은 점점 속도를 붙이며 전신을 일주하기 시작했다. 순간 기운이 팔을 타고 손끝으로 거세게 몰렸다. 뜨거워. 손바닥이 타들어 갈 듯 화끈거렸다. 무언가 팽창하여 터져나오려는 압박감에 도현은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아지랑이가 손바닥 위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흔들렸다. 이게 뭐야? 도현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다. 서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서연아? 이게 말이 돼. 서연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사부님 말씀이 진짜였어. 뭐가? 지금 내 손에서 나오는 거. 길을 밖으로 발현하는 거야. 보통 몇 년을 수련해야 가능한 건데. 도현은 제 손 위에서 일렁이는 비현실적인 기운을 멍하니 응시했다. 청심체조 몇 년이나 했어?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 5살 때쯤부터니까. 20년 넘었네? 서연이 허탈한 듯 긴 한숨을 내뱉었다. 20년 넘게 매일 청심법을 수련한 거야. 그것도 천재적인 자질로. 그녀가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괴물이네, 진짜. 무공은 모르지. 근데 도현이 잠시 생각했다. 이종격 투기는 대학 때부터 쭉 했어. UFC 좋아해서 체육관 다니면서 배웠거든. 이종격 투기? 응. 타격이랑 그래플링이랑 다 배워. 스파링도 좀 하고.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싸움 감각은 있는 거네. 감각 정도야 뭐. 취미로 한 거라서. 충분해. 서연이 일어섰다. 청풍권은 내가 가르쳐 줄게. 기본적인 것만. 내 내공에 내 싸움 감각이면. 도현을 바라보았다. 충분히 싸울 수 있어. 서연이 청풍권의 기본 보법을 설명하려던 찰나였다.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창밖을 향해 돌아갔다. 느껴져.
서연이 낮게 물었다. 응, 뭔가 이상해. 밖에. 도현이 대답했다. 청심법으로 내공을 자각한 뒤 세상의 모든 감각이 이전과는 판이했다. 공기의 흐름이 피부를 훑은 느낌조차 생경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집을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레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을 살폈다. 그녀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었다. 왔네. 뭐야?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야? CCTV 해킹해서 쫓아왔겠지. 내가 너무 안일했어. 서연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5명. 아니, 6. 도현의 심장이 요동쳤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모니터를 보던 직장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어떻게 도망가? 못 가. 이미 둘러쌌어. 서연이 도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싸워야 해. 나도. 너 아니면 누가? 나 혼자는 힘들어. 도현이 마른 침을 삼켰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쾅. 폭음과 함께 현관문이 종이장처럼 부서져 나갔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같이 간다. 서연의 외침과 함께 그녀가 먼저 허공을 갈랐다. 청풍권이 날카롭게 뻗어나가 선두에 선 수아의 안면을 강타했다. 도현도 반사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아 하나가 묵직한 주먹을 휘둘렀다. 도현은 고개를 비틀어 공격을 흘린 뒤 잽을 날렸다. 이종격 투기 체육관에서 수만 번 반복했던 턱을 노린 정밀한 타격이었다. 하지만 안 쓰러지네. 수아는 고개를 한번 흔들더니 다시 도끼를 품고 덤벼들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실신했을 정확한 타격이었으나 놈들은 달랐다. 도현아. 2명을 동시에 상대하던 서연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손에서 기운 나오던 거, 그거 유지하면서 싸워. 뭐? 내공을 실어. 주먹에. 또 다른 수아가 발차기를 날려왔다. 도현이 무릎으로 방어하며 반격했지만 놈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젠장, 이것들이 뭐야? 도현은 눈을 부릅떴다. 조금 전 손바닥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그 뜨거운 열기를 떠올렸다. 격렬한 난전 속에서도 그는 단전에 의식을 집중했다. 배 아래쪽에서 웅크리고 있던 기운이 거대한 파도처럼 솟구쳤다. 그는 그 열기를 팔을 거쳐 주먹 끝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다시 수아가 덤벼드는 순간 도현의 스트레이트가 허공을 찢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아의 몸이 종이장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놈은 신음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졌다. 뭐야 이게. 자신의 손으로 행한 일임에도 믿기지 않았다. 평소와 같은 궤적이었으나 파괴력은 차원을 달리했다. 그거야. 서연이 수아 하나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계속 그렇게. 도현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감이 잡혔다. 내공을 싣는다는 것, 그것은 의지를 물리적인 힘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다음 수아가 달려들자 도현의 연타가 불을 뿜었다. 잽, 스트레이트, 다시 훅. 모든 타격에 청심법의 진기가 실렸다. 수아는 선혈을 뿜으며 허공을 한 바퀴 돌아 바닥에 나뒹굴었다. 크. 옆에서 서연의 비명이 들렸다. 3명에게 가로막혀 고전하던 그녀가 어깨를 허용하고 뒤로 물러났다. 도현이 번개처럼 달려가 그녀를 노리던 수아의 옆구리에 니킥을 꽂았다. 뼈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괜찮아? 응. 고마워. 남은 수아는 2. 그리고 그때까지 미동도 없이 뒷짐을 지고 서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한명수였다. 마른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살기가 실내의 온도를 떨어뜨렸다. 수아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군. 한명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도현을 훑었다. 이문호의 손자. 내가 비장의 수였나. 한명수가 기마 자세를 취했다. 질풍권의 기수식이
도현의 눈앞에서 펼쳐졌다. 직접 상대해주마. 한명수가 움직였다. 빨랐다. 방금 전 수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궤적이 겨우 잔상으로 보일 정도였다. 도현은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팔뼈가 저릿저릿한 통증이 몰려왔다. 뭐야 이건. 연달아 공격이 쏟아졌다. 질풍권. 이름 그대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권격에 도현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맞고, 피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만으로도 온 신경이 곤두섰다. 서연아. 나도 지금 바빠. 서연 역시 남은 수하 둘의 파상 공세를 받아내느라 여유가 없었다. 한명수의 날카로운 발길질이 옆구리를 노리고 날아왔다. 도현이 급히 팔을 교차해 막았으나 뿜어져 나온 경력에 몸이 붕 떠 뒷벽으로 처박혔다. 쾅! 벽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가더니 아예 큼지막한 구멍이 뚫려버렸다. 야! 도현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이거 월세야. 아, 집주인한테 뭐라 그러지. 살기를 뿜어내며 다가오던 한명수가 순간 멈칫했다.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지금 뭐라고? 보증금 다 날아가겠네. 수화 하나를 맺히며 상황을 지켜보던 서연이 기가 찬 듯 외쳤다. 지금 그게 중요해? 중요하지. 집주인 엄청 깐깐하다고. 한명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실룩거렸다. 미친놈인가. 모욕감을 느낀 한명수가 다시 달려들었다. 질풍권의 맹공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도현은 이미 감각을 잡고 있었다. 수하들을 상대하며 몸소 익힌 실전의 감각. 그는 단전의 기운을 팔뚝에 휘감아 한명수의 공격을 쳐내고 동시에 빈틈을 노렸다. 퍽! 도현의 묵직한 정권이 한명수의 허점을 뚫고 옆구리에 깊숙이 박혔다. 들어갔다. 한명수의 몸이 뒤로 크게 밀려났다. 놈의 안색이 순식간에 햇빛으로 변하며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이 자식이. 한명수의 안색이 흉측하게 비틀렸다. 이 자식이. 다시 달려드는 한명수의 권세는 아까보다 훨씬 매서웠다. 분노가 실린 질풍권이 거실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도현은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다. 맞고, 피하고, 물러섰으나 경험의 격차가 뼈아프게 다가왔다. 내공은 넘쳐도 그것을 실전에서 운용하는 법이 너무도 부족했다. 퍽! 한명수의 주먹이 도현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고개가 꺾이며 핏방울이 허공에 흩어졌다. 빠르다. 퍽! 연달아 묵직한 발길질이 옆구리에 박혔다. 도현의 신형이 크게 비틀거렸다. 도현아. 마지막 수하를 해치운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쇄도했다. 그녀가 한명수의 빈틈을 노리고 주먹을 내질렀으나 한명수는 보지도 않고 몸을 틀어 그 공격을 쳐냈다. 연이어 터진 그의 반격에 서연 역시 팔을 교차하며 뒤로 밀려났다. 둘이 덤벼도 안 돼. 한명수가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수준 차이가 너무나. 도현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가 타는 듯 욱신거렸다. 갈비뼈에 금이 간 것이 분명했다. 이대로는 안 돼. 도현은 눈을 감고 단전의 심연을 파고들었다. 아까 느꼈던 그 뜨거운 기운을 더욱 깊숙한 곳에서부터 끌어올려야 했다. 전신으로, 팔로, 다리로, 그리고 주먹 끝으로. 억눌려 있던 청신법의 진기가 혈도를 타고 폭발적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흐릿했던 시야가 칼날처럼 선명해졌다. 한명수의 움직임이 보였다. 아까보다 현저히 느리게 마치 정지 화면처럼 낱낱이 읽히기 시작했다. 아니, 도현의 감각이 그만큼 빨라진 것이었다. 지금이다. 한명수가 다시 벼락같이 달려들었다. 질풍권이 그의 가슴을 노리고 쇄도했다. 하지만 도현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살기 어린 권풍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종격 투기 스파링에서 숱하게 연습했던 상대의 품 안쪽으로 파고드는 과감한 인파이팅이었다.
한명수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뭐야? 거리가 너무 좁혀졌다. 중거리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질풍권으로서는 대응할 수 없는 거리였다. 도현의 주먹이 전광석화처럼 한명수의 간을 파고들었다. 퍽! 한명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간에 타격이 들어가면 아무리 강해도 버틸 수 없다. 몸이 접히는 순간 도현의 무릎이 턱을 올려쳤다. 퍽! 한명수가 몸을 구부리며 시뻘건 선혈을 내뿜었다. 도현은 자비 없이 내공을 주먹에 모았다. 손끝에서 푸르스름한 아지랑이가 광포하게 일렁였다. 끝이야. 도현의 스트레이트가 한명수의 턱을 정조준했다. 쾅! 파열음과 함께 한명수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베란다 벽을 뚫고 나갔다. 쿵! 먼지 구름 사이로 추락한 한명수는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정적이 흘렀다. 도현이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의 힘이 맥없이 빠져나갔다.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의 시야에 뭔가가 들어왔다. 벽을 뚫고 날아간 한명수의 품에서 떨어진 카드 형태의 물체였다. 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출입증이었다. 선명한 증명사진과 이름, 그리고 상단에 박힌 행사명이 눈에 박혔다. 이거 뭐야? 서연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출입증을 확인했다. 그녀의 안색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었다. 국제정상회담 관계자 출입증. 일주일 뒤. 서울국제정상회담. 도현이 출입증에 적힌 날짜를 읽어 내려갔다. 서연이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며 무겁게 입을 뗐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야. 도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사태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졌다. 그럼 저놈들. 거기서 암살할 생각인 거야. 도현은 고개를 돌려 처참해진 집 안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커다란 구멍이 났고 베란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부서졌으며 가구들은 산산조각이 나 뒹굴고 있었다. 이거 복굽이 얼마야? 도현이 허망한 듯 중얼거렸다. 그 뜬금없는 걱정에 서연이 핏물을 닦아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그녀가 다시 진지한 눈빛으로 도현의 시선을 붙들었다.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준비해야 해. 저놈들을 막을 수 있게. 도현이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단전에서 일렁이는 기운이 아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다. 창밖을 바라보자 붉은 노을이 지며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강해지자.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국제 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건물 외벽을 따라 수십 대의 경찰차가 배치되었고 날선 눈빛의 검은 정장 경호원들이 삼엄한 경계망을 펼치고 있었다. 도현과 서연은 건물 맞은편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출입증 위조하느라 힘들었어. 서연이 목에 걸린 가짜 출입증을 만지작거리며 넌지시 말했다. 이래봬도 인맥이 좀 있거든. 인맥 중에 위조 전문가도 있어? 현대를 살아가려면 필요하지. 도현은 말없이 창밖에 인파를 응시했다. 일주일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낱낱이 읽힐 만큼 감각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서연에게 청풍권의 보법과 권결을 익히며 제 안의 거대한 내공을 다스리는 법을 뼈저리게 수련한 결과였다. 대통령 도착 시간이 언제야? 오후 2시. 개회식 연설이 있어. 도현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후 1시 30분. 슬슬 들어가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입구의 경비원이 무심하게 출입증을 훑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열어주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건물 로비로 들어선 순간 공기의 질감이 바뀌었다. 느껴져. 서연이 목소리를 죽여 낮게 물었다. 응. 도현의 미간이 좁아졌다. 일주일 전 자신의 원룸을 피로 물들였던 자들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기운. 차갑고도 날카로운 살기가 화려한 행사장 구석구석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다. 여기 있네. 저놈들.
기운에 쫓아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복도를 지나고 인적이 끊긴 계단을 뛰어올랐다. 도착한 곳은 행사장 뒤편, 정적이 감도는 한적한 통로였다. 여기야. 서연이 걸음을 멈췄다. 통로 끝, 거대한 바위 같은 사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무겁고 과묵한 압박감을 뿜어내는 남자, 박동진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으로 둘을 훑었다. 왔군. 명수를 쓰러뜨린 놈들이. 박동진이 천천히 팔짱을 풀었다. 근육이 꿈틀대며 위협적인 골격이 드러났다. 여기서 끝이다. 도현이 본능적으로 자세를 잡으려 했으나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그를 가로막았다. 도현아, 넌 가. 뭐? 대장을 찾아. 최영철. 그놈이 진짜 목표야. 너 혼자 이놈을 상대하겠다고? 걱정 마. 일주일 동안 나도 놀지 않았어. 서연이 고개를 돌려 살짝 미소 지었다. 비장함이 서린 웃음이었다. 사부님 원수, 내가 꼭 갚아.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심장이 갈등으로 요동쳤으나 시간이 없었다. 저 멀리서 대통령을 태운 차량 행렬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꼭 이겨. 당연하지. 도현이 번개처럼 박동진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박동진이 거대한 손을 뻗어 그를 낚아채려 했으나 서연의 청풍권이 더 빨랐다. 내 상대는 나야. 날카로운 권풍이 박동진의 안면을 노리며 장렬했다. 도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복도 끝, 옥상으로 이어지는 육중한 철문이 보였다. 그 너머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영철.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다. 옥상 위로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발 아래로는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옥상 한가운데 한 남자가 신기루처럼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나이, 휘날리는 검은 코트,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눈빛. 왔군. 최영철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문호의 손자. 도현은 단전에 내공을 끌어올려 주먹에 실었다. 푸른 기운이 팔을 타고 거세게 소용돌이 쳤다. 당신이 최영철이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원수. 도현의 눈동자가 분노로 타올랐다. 여기서 끝낸다. 최영철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듯한 서늘한 웃음소리였다. 20년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지. 내 아버지한테. 그가 입고 있던 코트를 허공으로 벗어 던졌다. 가문의 전통인가. 허세가. 최영철이 북명권의 기수식을 취하자 옥상의 온도가 순식간에 급강하였다. 시퍼런 냉기가 그의 발치에서부터 피어올랐다. 좋아. 3대째 내 손으로 끝내주마. 도현이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권과 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쿵. 고막을 찢는 파열음과 함께 충격파가 사방으로 비산했다. 견고한 옥상 콘크리트 바닥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다. 도현은 밀려오는 육중한 힘에 두 발이 뒤로 볼품없이 끌려나갔다. 무겁다. 한명수와는 격이 달랐다. 내공의 깊이, 기의 밀도. 수십 년 세월을 피로 벼려온 고수의 위압감이었다. 최영철은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북명권의 파상공세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서늘하고 무거운 권격이 도현의 전신을 옥죄었다. 도현은 일주일간 배운 청풍권으로 필사적으로 맞섰다. 흘려내고 받아치고 쳐내려 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퍽. 어깨에 권이 박혔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퍽. 연달아 옆구리에 또 한 방. 진영이 크게 휘청였다. 이게 아니야. 급조한 무공으로는 수십 년을 수련한 고수를 당해낼 수 없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도박이었다. 이 정도냐. 최영철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청풍권이 울겠군. 이문호가 저 세상에서 한탄하겠어.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져 핏물이 배어 나왔다. 청풍권은 안 돼. 그럼 뭘로? 답은 이미 몸이 알고 있었다.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여 뼈에 새겨진 감각. 대학 시절부터 체육관 샌드백을 두들기며 갈고 닦은 투쟁의 본능. 이종격 투기. 도현이 자세를 바꿨다. 청풍권의 보법을 버리고 익숙한 파이팅 스탠스를 잡았다. 최영철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뭐야? 그 자세는. 대답 대신 도현이 땅을 찼다. 날카로운 제비 궤적을 그리며 최영철의 안면을 노렸다. 최영철이 고개를 틀어 가볍게 피했으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잽은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페인트. 본체는 내공을 실어 뿌리까지 뒤흔드는 로우킥이었다. 퍽. 최영철의 허벅지에 둔탁한 타격음이 장렬했다. 내공을 실은 정강이가 대퇴근을 짓눌렀다. 고수의 다리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 처음으로 최영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이종격 투기. 몰라. 도현이 다시 몰아붙였다. 잽, 스트레이트, 훅. 현대 격투기의 효율적인 연타가 북명권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생경한 타격, 리듬에 고수 최영철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퍽. 도현의 주먹이 최영철의 턱에 꽂혔다. 그러나 최영철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물고 중심을 잡으며 기운을 다잡았다. 재밌군. 최영철의 눈빛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서늘한 냉정함이 돌아왔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제 좀 보이는군. 다시 시작된 북명권은 이전과 달랐다. 놈은 도현의 현대적 움직임을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읽어내고 있었다. 퍽. 도현의 잽이 허공에서 가로막혔다. 퍽. 간결한 카운터가 도현의 턱을 직격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다. 빠르다. 적응하고 있었다. 수십 년의 사선을 넘나든 고수는 근본이 달랐다. 처음 보는 스타일조차 금방 간파해 역이용했다. 퍽, 퍽. 냉기를 머금은 권이 도현의 가슴과 배, 얼굴에 연달아 박혔다. 도현은 피를 뿜으며 뒤로 밀려났다. 제법 당황시켰다. 최영철이 사신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피할 수 없는 궤적으로 북명권이 쇄도했다. 도현이 팔을 올렸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퍽. 가슴팍에 정타가 박히며 도현의 몸이 옥상 바닥을 굴렀다. 커헉. 생열이 쏟아졌다. 갈비뼈가 산산조각 난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최영철이 승리를 확신하며 천천히 걸어왔다. 이문호도 이렇게 쓰러졌지. 그는 쓰러진 도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아버지도. 닥쳐. 도현이 바닥을 짚었다. 바들바들 떨리는 팔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했다. 다리가 풀려 자꾸만 주저앉았으나 그는 기어이 다시 일어났다. 피범벅이 된 채로 두 발로 꼿꼿이 섰다. 최영철의 눈이 가늘어졌다. 아직도 서려고? 죽어도 쓰러지지 않아. 도현이 다시 주먹을 쥐었다. 할아버지도 그랬거든. 끝까지. 최영철의 안색이 차갑게 굳으며 북명권의 최종초를 준비했다. 20년 원한이 담긴 절초. 대기를 얼려버릴 듯한 극한의 냉기가 폭발했다. 도현도 움직였다. 피할 생각도 막을 생각도 없었다. 한 방.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일격. 그는 단전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22년 치 청신법의 내공을 남김없이 끌어올렸다. 주먹 끝에서 푸르스름한 진기가 타오르듯 피어올랐다. 최영철의 권이 눈앞까지 들이닥쳤다. 도현은 오히려 그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파각. 최영철의 권이 도현의 어깨를 읊고 지나가며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으스러뜨렸다. 그러나 도현의 주먹은 멈추지 않았다. 최영철의 가슴 중앙, 심장을 향해 직선으로 꽂혔다. 최영철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뒤덮였다. 피할 수 없다.
퍽. 22년의 내공이 폭발적으로 전이된 일격이 최영철의 가슴에 박혔다. 최영철의 입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놈의 몸은 포탄처럼 날아가 옥상 난간 끝에서 간신히 멈췄다. 커. 최영철은 연신 피를 토해냈다. 다시 일어서려 했으나 이미 경맥이 다 파괴되어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현 역시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뼈가 마디마디 부서진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하지만 도현의 시선은 끝까지 최영철을 놓지 않았다. 끝났어. 최영철이 흐릿해지는 눈으로 하늘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애송이한테 당했군. 핏덩이를 뱉어낸 그가 힘겹게 읊조렸다. 대단하다. 이문호의 손자. 마침내 최영철의 눈이 감겼다. 도현이 고개를 돌려 옥상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광장으로 대통령의 차량이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막아냈다. 할아버지의 유지도, 국가적 참사도. 도현은 그대로 옥상 바닥에 대자로 누웠다. 끝났다. 의식이 멀어지는 어둠 속에서 그는 비로소 평온을 느꼈다.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소독약 냄새. 병원이었다. 일어났네.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얼굴 여기저기에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나른하게 밴 그녀의 미소는 밝았다. 여기가 병원이야. 내가 쓰러진 거 경비원들이 발견했대. 나도 나중에 소식 듣고 달려왔고. 너 막아선 녀석은 이겼어. 쉽진 않았지만. 도현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살아남아서 이 공기를 마시고 있었다. 최영철은 중상 입고 체포됐대. 내가 끝낸 거야. 도현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마침내 원수를 갚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묵직한 돌덩이가 비로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뉴스 봤어? 서연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국제 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 일부 테러 시도 있었으나 조기 저지. 세부적인 내막은 어디에도 없었다. 무림의 은원이나 옥상 위의 혈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다행이다. 응, 다행이야. 며칠 후 도현은 병원 문을 나섰다. 마중 나온 서연이 나란히 걷다 툭 던지듯 물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일단 집수리 끝날 때까지 할아버지 도장에 가야지. 우리 집에는 도저히 못 가. 그 도장도 반쯤 탔는데. 그래도 잘 되는 있겠지. 도현이 서연을 돌아보았다. 너는? 나. 청풍문 도장 다시 열어야지. 사부님이 평생을 남기신 거니까. 서연이 멈춰 서서 도현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의도를 읽은 도현의 눈썹이 움츠러들었다. 너도 같이 해. 뭘? 회사 때려치우고 나랑 같이 문파 이어가자. 도현이 당황한 듯 멈칫했다.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넌 청신법 22년 수련했어. 이미 뼛속까지 청풍문 사람이야. 아니, 그건 그렇지만. 같이 하자. 사부님도 원하셨을 거야. 도현이 난처한 듯 뒷머리를 긁적였다.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안정적인 회사원 생활, 익숙한 일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에 뜨거웠던 기억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산이, 그리고 제 안에서 맥동하는 힘이 그를 붙잡았다. 아,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몰라. 그 반응에 서연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뭐야 그게. 진짜 모르겠어. 생각 좀 하자. 도현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서연이 당연하다는 듯 그 옆에 나란히 보폭을 맞췄다. 생각하면서 도장 수리나 도와. 그건 또 왜? 어차피 갈 데 없잖아. 도현이 맑게 갠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 진짜.
투덜거리는 목소리와 달리 도현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향해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오후의 햇살 속으로 멀어져 갔다. 청풍문의 후예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단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에 1화만 쓰고 접은 천검의 후예를 단편으로 각색한 건데요. 당시 한국 시대물 겸 무협물을 써보겠다고 시작했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지 않고 달려드는 바람에 결국 1화만에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컨셉이 아까워서 이번에 단편으로 다시 살려봤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달려들었는데 막상 써보니 어색한 부분도 있고 전개상 곤란한 부분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마무리한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 번씩 단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